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몇 주차 만나 뵙고 있는데요. 말씀을 한 가지 드릴 사항이 있어서 제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게 됐어요. 저희 학과에 지금 새로운 또 가족이 생겼어요. 그래서 4월 1일자로 저희 학교에 임용하게 되시는 교수님이 오셔서 사실은 제가 이 수업을 계속해서 맡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 좋은데 그 교수님께서 아마 더 전문성을 가지고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저렇게 제가 이관해서 맡겨드리게 됐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제가 쭉 소통을 해오면서 많은 부분들 신뢰도 있고 좋은 시간들 교감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수업을 들어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하고 충분히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 나눌 수 있으니까요. 제 연구실 언제든 오셔도 되고요. 학교 오시는 날 화요일 날은 항상 제가 오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통 같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쉬워하시지 마시고요. 전 이제 또 수업 외에서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아마 굉장히 즐겁게 재밌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께 필요한 현장에서 필요한 이야기들 아마 알차게 준비하셨을 거예요. 잘 수업 들으시고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은 저 개인적으로 톡 주셔도 되고 연구실 언제든 오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담당 교수 김의형입니다. 기존에 수업을 맡으셨던 교수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강의를 더 이상 진행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제가 강의를 하게 된 점 학생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제가 열심히 여러분과 소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여러분의 개강이 늦춰진 것처럼 저의 교수 임용 시기도 늦춰지는 바람에 이제야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온라인상에서 첫 만남을 하게 되었지만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져서 여러분들을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수업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정말 많은 시간,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도와드릴 것입니다. 수업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학생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들었던 수업 내용과 앞으로 진행될 수업 내용의 괴리감이나 학점 부여에 관해 걱정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도록 출결사항을 처리하고 과제가 있었다면 과제 점수 부여에 대해 그대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수업 계획은 기존의 수업 계획을 준수하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전 차시에서 미리 공지할 것입니다.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나은 수업의 질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언제든 저에게 문의해 주세요. 빨리 여러분들을 만나서 수업하고 싶습니다. 무심천의 벚꽃이 서서히 만발해가는 지금 제가 무척이나 기다리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3주차 뷰티살롱의 고객 시장 세분화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분석이 무엇인지 우리 간단하게 유튜브를 한번 보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석을 어떻게 진행하고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것인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장 분석은 사업계획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시장 분석 부분을 많이 어려워하는 것들은 우리가 기존의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정보를 확보하고 설명할 것인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좋은 시장은 어떤 시장일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반적으로 시장의 규모가 크고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은 시장을 우리가 좋은 시장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규모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시장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크지만 강력한 경쟁사가 있고 그리고 다수의 경쟁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시장이라면 우리 제품이 경쟁 제품들보다 뛰어난 점들을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좋은 시장이라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 경쟁 현황을 함께 고려하면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장 분석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데요. 전체적인 시장 분석의 구조를 설명드리면 거시적인 시장에서 미시적인 세부 시장, 그리고 경쟁사 분석과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시장 분석을 통해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명확한 메시지는 무엇일까? 시장을 분석해 보니 우리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고 고객들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시장 분석의 스토리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시장 분석 결과가 부정적이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시장 분석의 자료들을 나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바꿔야 될까요? 사실 이 문제는 사업 계획서가 잘 만들어지느냐를 떠나서 나의 사업이 매력적인가를 판단하는 보다 실질적인 의사결정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얽매이기보다는 실제 이런 결론이 나오셨다면 본질적으로 이 사업을 정말로 진행해야 될 것인가 한번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거시적인 시장 분석의 시작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방법대로 구글, 네이버 등의 다양한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키워드들을 검색하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자료들을 탐색하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 사업 구조에 대한 시장 규모가 명확히 표현된 자료를 구한다면 너무나 기분이 좋을 텐데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보다 전문적인 정보들을 탐색해 나가는 과정으로 연결하셔야 됩니다. 논문을 검색하고 학술지에 대한 정보들을 탐색을 하고 삼성경제연구소 같은 민간 경제연구소의 자료들 혹은 여러분들 산업이 속한 각 산업별 협회에 의외로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들을 함께 탐색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넘어서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주 신뢰 있는 다양한 정보들도 함께 활용할 수가 있고요. 해외 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면 코트라에서 제공하는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들도 함께 탐색을 하고 스토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정보들 탐색 결과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근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면 방식으로 새로운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획득해 나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몇 가지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경로를 안내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소개해 드릴 사이트는 네이버 키워드 광고 사이트입니다. 국내 소비자의 75% 이상이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이 무엇을 검색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 아주 유용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을 텐데요. 네이버 키워드 광고 사이트는 네이버 키워드 광고, 배너 광고를 관리하는 광고주들을 위한 사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여러분들도 아이디를 하나 만들게 되시면 지금부터 네이버의 광고주가 되셔서 여러분들도 좋은 고객들의 데이터들을 같이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 버튼을 찾아서 접속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연결이 되는데요. 먼저 로그인 이후에 광고 시스템이라고 표기된 하늘색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위쪽 상단에 있는 도구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네모난 박스가 새롭게 열리게 되는데요. 이 안에 있는 키워드 도구까지 순서대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광고 시스템, 도구, 키워드 도구 순서대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특정 키워드를 1개월간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검색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다음 화면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모바일 청첩장을 검색을 하시게 되면 최근 1개월간 모바일 청첩장을 몇 명의 고객들이 PC와 모바일상에서 검색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보이시는 키워드 이름 파란색 글씨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최근 1년간의 검색량 추이, 남녀 검색 비율, 연령대별 검색 기율까지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고객들의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출처를 밝히시고 사업 계획서에 반영하신다면 먼저 확인하셨던 다양한 정보들 사이사이의 빈틈들을 이러한 데이터로 메우면서 스토리를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역시 동일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데이터랩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네이버 데이터랩 사이트에 접속하시게 되면 여러분은 5개 정도의 키워드, 최대 20개의 키워드를 옆쪽에 세부 키워드를 집어넣으면서 다양한 키워드들의 비교 분석 그래프들을 즉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그래프는 아마도 경쟁사들 여러 개의 이름을 집어넣고 분석을 해보시면 어떤 기업이 온라인상에서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사이트는
다양한 빅데이터와 연관 검색어 정보를 볼 수 있는 소셜 매트릭스, 최근 서비스 이름이 썸트렌드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키워드를 집어넣으시면 연관 검색어 맥과 긍정적, 부정적 고객들의 검색량 추이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탄생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외 소비자들의 정보를 더욱더 많이 분석하셔야 되는 창업자분들이시라면 해외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는 구글 트렌드 서비스를 활용해서 해외 소비자들의 데이터 분석을 한번 진행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료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빅데이터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거시적 시장과 미시적 시장, 세부 카테고리 시장들에 대한 정보들을 근거 자료를 우리의 경쟁사들을 분석하고 이들과의 비교 분석 데이터들도 함께 반영을 해야 됩니다. 소비자들의 구매 고려 요소들 바탕으로 경쟁 업체에 대비해서 우리들은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가, 경쟁 업체와 비교하면서 시장 내에서 우리 제품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명확히 표현하셔야 하고요. 이러한 분석 결과 나의 아이템이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스토리로 연결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분석이 되셨고 자료가 완성되셨다면 이제 경쟁 업체와의 비교 분석 자료를 만들어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주요 경쟁사들은 어떤 회사들이 있고 혹은 어떤 브랜드와 제품들,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비해서 우리는 어떤 부분이 뛰어난가?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표를 작성하시면 우리가 시장에서 가지는 경쟁 우위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강점들이 최근 소비자들이 원하는 지점과 맞닿아 있다면 지금 시장에 진출했을 때 우리가 높은 확률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시장 분석의 결과는 결국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템이 이 시장에서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와이즈 플래닛 컴퍼니 김보균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전반적인 시장 분석에 대한 그런 강의를 잠깐 보셨습니다. 이제 저희 분야로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미용 고객 시장이란 뷰티 살롱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의 전체 인구 중에서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고객이 되려면 몇 가지 기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원장들은 그 판단을 하게 되는데 미용 시술이나 서비스가 필요하고 미용 시술이나 서비스에 관심이 있으며 미용 시술이나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하죠.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뷰티 살롱의 고객이 되며 따라서 미용 고객 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뷰티 살롱의 고객 시장 세분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뷰티 살롱의 시술 메뉴를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커트, 펌어, 염색, 탈색, 드라이, 올림머리, 모발 케어 뭐 이런 여러 종류의 시술 상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펌어는 웨이브가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않는 스트레이트가 있고 첨가되는 펌어 약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며 헤어스타일의 종류와 길이도 다양합니다. 스트레이트 펌어는 젊은 층들이나 곱슬머리를 가진 고객을 위한 시술이며 웨이브 펌어는 30대 이후의 어머니들 혹은 노인층들을 위한 펌어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될 겁니다. 또한 펌어 중에는 가격에 민감한 고객을 위한 시술이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장 세분화의 개념을 볼 수 있습니다. 뷰티 살롱은 고객들의 헤어스타일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인식하고 이 고객들을 어떤 기준, 그러니까 미에 대한 관심이나 연령층, 가격에 대한 민감도 이런 것들에 따라 같은 고객 집단으로 구분한 뒤에 각각의 집단에 알맞은 시술 상품을 개발합니다. 시장을 몇 개로 구분하는 것은 다양한 전체 시술 시장을 상대하는 것보다 비교적 동질적인 고객 시장으로 국한시키는 것이 마케팅 믹스 선정에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뷰티 살롱에 있어서 시장 세분화란 보다 효과적인 마케팅 믹스를 위해 전체 미용 시장을
시술 상품에 대한 시술 욕구가 비슷한 혹은 영업에 의미 있는 동질적 부분 미용 시장으로 나누는 작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동질적인 부분 시장을 세분시장이라고 합니다. 미용 고객 시장 세분화의 개념이 개발되기 전에 전체 미용 시술 시장을 단일한 실체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분화되기 전에는 말이죠. 그래서 이때 한 가지 시술 상품만으로 한 가지 마케팅 믹스를 사용해서 미용 시장의 전체 고객을 상대했습니다. 이것을 비차별적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시장 세분화와는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시장 세분화와 비차별 마케팅은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비차별적 마케팅이 효과를 거두려면 전체 미용 시장 속에 비슷한 시술 욕구를 가진 고객이 상당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만일 고객의 욕구가 다양하다면 모든 고객의 욕구에 맞는 단일한 시술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사실상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느껴봐서 아실 거예요. 따라서 비차별적 마케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는 대학가 주변 혹은 아파트 상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고객들의 시술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거의 동질적인 분야에 국한이 됩니다. 비차별적 마케팅을 하는 경우에도 시술 기술이나 서비스가 경쟁 뷰티 살롱보다 우수하다는 점을 고객들에게 인식시키려고 노력은 합니다. 즉 자신들의 시술 제품을 경쟁 뷰티 살롱의 시술 제품이나 서비스와 차별화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이를 고객 시술 제품의 차별화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죠. 이들이 실제로 시술 제품이나 서비스를 크게 변화시키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왜냐하면 시술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미용 시술 욕구가 거의 동질적이기 때문에 시술 제품을 변화시키는 게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광고를 통해서 몇 가지 사소한 차이점을 크게 강조하게 됩니다. 비차별적 마케팅은 고객의 욕구가 동질적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고객층이 다양하다면 이 전략은 실패한 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필연적으로 미용 시장 세분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미용 시장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으며 뷰티 살롱들은 점점 더 시장 세분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 세분화는 다양한 고객층이 있는 시장에서는 필수적인 마케팅 기법입니다. 이것은 뷰티 살롱의 미용 시장에 다양한 이점을 제공해 줍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효과적인 미용 시장 세분화를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측정 가능성, 두 번째 규모, 세 번째 실행 가능성 이 정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용 시장 세분화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모든 방법이 다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미용 시장 세분화의 주 목적은 마케팅 믹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세분화는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각각의 세분 시장이 아까 말한 것 같은 측정 가능성, 규모, 실행 가능성 이 요건을 갖추도록 시장 세분화를 해야 합니다. 먼저 측정 가능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분 시장 인구와 구매력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장 세분화 변수들 중에 가장 쉬운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시내, 변두리, 아파트 단지 등의 위치로 시장 세분 시장을 잡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경우 세분 시장의 경쟁 뷰티 살롱 수와 인구 수를 측정하여 잠정 고객 수를 측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쟁 업소 분석과 더불어 시장 조사를 통한 측정할 수 있는 경우를 기준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래 표를 보고 계시죠? 뷰티 살롱 마케팅을 위한 측정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시내나 아파트 단지, 변두리 해서 시내에서의 추시술 연령 대상, 아파트 단지의 연령 대상, 변두리의 연령 대상, 또 인구수, 경쟁 뷰티 살롱의 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잠정 고객의 수, 나에게 미용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잠정 고객의 수, 이런 것을 다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측정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다음 규모를 보겠습니다. 적어도 하나의 미용 세분 시장은 이익을 낼 수 있을 만큼 커야 됩니다. 예를 들면 500세대 아파트 단지를 표적 시장으로 삼아서 이에 알맞은 마케팅 믹스를 제공하려면 비용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표적 시장은 개별적인 마케팅 노력에 따른 비용을 보상하고도 뷰티살롱에 이윤을 제공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특정 고객층이 뷰티살롱 표적 시장에 미달될 시에는 마케팅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게 됩니다. 따라서 규모가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실행 가능성입니다. 미용 세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해야 됩니다. 충분한 규모의 세분 시장이 존재한다고 해도 뷰티 살롱과 세분 시장과 연결해줄 매개체가 없으면 시장 세분화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지역의 세분 시장이 이익을 낼 수 있는 규모가 된다 해도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개발 시술하지 못하면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인 미용시장 세분화를 위한 요건을 꼭 맞추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뷰티살롱 시장 세분화의 기준을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크게 네 가지를 보겠습니다. 지리적인 변수, 인구 통계적인 기준, 심리 분석적 변수, 그리고 행동 분석적 변수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세분화의 개념, 이점, 요건 이런 거를 살펴보았는데 이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시장 세분화의 기준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앞에서 효과적인 시장 세분화란 효과적인 마케팅 믹스 선택을 위해서 다양한 전체 시장을 비교적 같은 부분 시장으로 나누는 작업이라고 했죠. 따라서 다양한 전체 시장을 같은 부분 시장으로 나눌 수 있는 세분화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고객의 거주 지역 또는 소득 또는 나이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죠. 하지만 미용 시장 세분화 주목적이 효과적인 마케팅의 선택에 있으므로 이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변수는 적절히 세분화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 중에서 앞에서 언급된 효과적인 세분화의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마케팅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변수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즉, 시장 세분화 방법은 고객의 미용 시술 상품에 대한 욕구, 요구, 행위 등에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뷰티 살롱의 시술 종류를 고가격으로 책정한다면 세분화 선택으로 소득을 택할 것입니다. 그쵸? 당연하겠죠? 내가 가격을 많이 받게 된다면 세분화는 소득이 되겠죠. 왜냐면 미용 가격에 대한 고객의 욕구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굉장히 많이 느끼죠. 물론 거주 지역이나 직업에 따른 시장 세분화도 가능은 하지만 이것들은 고객 욕구와 관련성이 조금 약해서 효과적인 마케팅 선택에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세분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적절한 세분화 기준의 선택은 뷰티 살롱이 처한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몇 가지의 시행착오를 거치고서야 적절한 기준을 찾게 되기도 하며 때로는 새로운 기준을 개발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뷰티 살롱에서 사용되는 세분화 기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크게 네 가지를 지금 볼 텐데 간략하게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리적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수가 있죠. 지역이나 인구 밀도가 어떻게 되나, 도시의 규모가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이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인구 통계적 변수를 보면 나이, 성별, 가족, 규모, 가족의 나이 차, 가족의 소득, 직업, 교육 수준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되겠죠. 자, 심리 분석적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심리적인 변수, 사회적 계층, 내가 어떠한 사회적 계층에 있나 또는 라이프 스타일 등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행동 분석적 변수를 보겠습니다. 추구하는 스타일이나 방문 준비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방문 수, 상호의 이미지, 중요시되는 마케팅의 변수, 고급 선호도
가격 민감도 이런 것들이 변수로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지리적 변수를 보겠습니다. 지역, 인구 밀도, 도시의 규모, 그러니까 인구수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흔히 사용됩니다. 뷰티살롱 위치에 따라서 고객의 방문에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대학가 뷰티살롱에서는 한복을 입을 때 하는 올림머리 시술할 일이 거의 없죠. 올림머리는 어디서 할까요? 어디서 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인구 밀도가 높은 주택 지역은 올림머리 시술 수요가 많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대학가보다는 아무래도 주택 지역이 올림머리 시술 수요가 많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할 수 있죠. 따라서 지역별로 아파트, 상가, 주택, 시내 중심가, 변두리 이런 것들로 구분을 할 수 있고 고객 시술별로는 펌어가 많은 지역과 염색과 탈색이 많은 지역, 계절에 따른 고객 방문 차이가 큰 지역과 작은 지역 이런 것들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인구 밀도를 보면 주택 지역, 아파트 지역, 시내 중심가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고 주택 지역의 인구 수에 조금 더 주목을 한다면 인구 2만 이하, 3만 이하, 5만 이하, 10만 이상 이런 것들로 구분할 수 있겠죠. 자, 저희 대학이 있는 청주는 몇 만일까요? 청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원장님들은 아셔야 합니다. 뷰티살롱에서는 아파트 지역, 주택 지역, 시내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겠죠. 뷰티살롱 지리적 세분화의 큰 장점은 세분화 작업이 비교적 용이하고 적은 비용으로 세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뷰티살롱들의 지리적 세분화 기법은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매우 유용한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인구 통계적 기준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네,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이, 성별, 가족 규모, 가족 수, 수명, 소득, 직업, 교육 수준, 종교 등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가 작용됩니다. 인구 통계적 기준들은 고객의 요구 및 시술 방문 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아주 중요하진 않지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것 때문이죠. 가족 간의 연령 차이 때문에 미용 시장 세분화가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크게 한 세 가지로 볼까요? 학생, 우리가 가족 안에 학생이 있을 수 있고요. 학생은 아니지만 미혼이거나 굉장히 젊은 부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년층이 있겠죠. 미용실에 자주 가야 하는 우리 주부님들 같은 경우. 자, 그러면 우리가 학생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미혼인자, 형제 자매가 있는 가족, 대학생, 중고등학생 이런 사람들을 학생층이다 라고 나눌 수 있겠죠. 자, 그럼 젊은 층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젊다. 자,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시죠? 자, 젊은 층. 네, 미혼. 그리고 부부는 있는데 부부는 어떤 부부? 젊은 부부. 그리고 자녀, 어린 자녀가 있는 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족. 그리고 어린이와 남성 고객 혹은 미혼인 여성이면서 직장인이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젊은 층에 속하겠죠. 자, 중년층 봅시다. 주부, 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족. 그리고 또 중년층에 학생, 직장인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어머니, 미혼 여성, 직장인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들이 시술하는 미용 시술 제품의 종류는 가족 연령별 차이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가족의 연령별 차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가족 연령별 차이 단계를 기준으로 해서 표적 시장을 정하고 각 미용 시장에 적합하게 학생 미용 시장, 자녀가 있는 미시층 미용 시장, 중년층 시장, 노년층 미용 시장 이런 것들로 나누어서 미용 시장별로 마케팅 전략을 달리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심리 분석적 편수를 보겠습니다. 심리적 세분화 기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라이프 스타일에 의한 세분화인데요. 라이프 스타일이요. 이 기법은 주로 고객들이 활동, 관심, 의견 기준으로 몇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는데 뷰티살롱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뷰티살롱 영업은 고객이 어떤 스타일이며 어떤 헤어스타일을 좋아하는가를 보면서 관심은 가까운 주변 환경 중에 어떤 뷰티살롱의 기술을 중요성을 부여하는가 그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견은 자기 자신과 나아가 외부에 대한 견해가 그 기준이 됩니다. 자,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까요? 심리분석적 기준을 이용한 세분화의 예로 뷰티살롱의 원장 입장에서 분석을 시도해봅시다. 원장은 우선 미용 시술을 자주 하는 고객과 그렇지 않은 고객을 구분할 필요가 있죠. 고객들의 라이프 스타일 분석은 다음에 몇 가지 사항을 밝혀줍니다. 헤어를 자주 시술하는 고객은 자주 시술하지 않는 고객에 비해 오락과 쇼핑을 좋아하고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개성이 있고 헤어스타일을 선호하며 외출할 때는 늘 뷰티살롱을 찾는다. 그리고 성취욕과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도 강하다. 이런 특정한 사항을 밝혀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 분석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 매체로는 버스, 광고 메시지로는 최신 유행 시술을 부각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울러 최신 미용 기구를 이용해 헤어를 시술하고 유행을 인테리어 배경으로 삼는 것이 고객이 흥미 유발에 도움이 됩니다. 유행하는 음악을 이용하는 것도 매우 좋겠죠. 자, 마지막으로 행동분석적 변수를 보겠습니다. 행동분석적 변수는 고객의 거주 지역, 인구 통계적 위치, 심리 상태 등을 분석하여 고객의 욕구를 찾아내고 이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이 방법들은 기존의 미용 시술 상품들을 분석적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고객들의 뷰티살롱 방문 행동은 시술되는 미용 상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술되는 헤어스타일 종류도 분석적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고객과 미용 시술 상품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분석 방법이 고객 행동 분석적 세분화입니다. 세분화 기준으로는 고객이 미용 시술 상품에 대해 나타내는 내용을 토대로 추구하는 편익이나 뷰티살롱 방문 준비 단계, 이용 빈도, 상호 충성도 등을 중요시하는 마케팅 방법이 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고객이 추구하는 편익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